안녕하세요. 항공대에서 세계사 탐구를 여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벌써 12주 동안 달려왔네요. 음, 이제 이번 주에는 자유민주 체제의 승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라는 부제를 한번 다뤄 보았습니다. 사실 전체주의, 파시즘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극우파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이 파시스트 정당은 사실상 극좌파라고 보셔야 돼요. 국가사회주의를 주장한 정당들이기 때문에 극좌 세력들인데 요새는 이상하게 그 교과서도 그렇고 고등학생들 교과서도 그렇고 극우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그 개념이 정립이 돼야지만 이 아, 이 전체주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극자 운동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먼저 이탈리아 파시즘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이탈리아는요, 사실상 1차 대전의 전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게 없었어요. 식민지 획득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양산이 되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격화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혼란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회 혼란을 틈타서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당을 1919년에 조직하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파시스트를 이끌고 로마 진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것이 1922년의 일입니다. 정권을 잡고 나서 파시스트들이 했던 주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아울러서 파시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시켰던 것이죠. 여기서 한번 이 파시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원래는 이 파시스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대 로마 근위병의 장식인 이 파시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파시오는 도끼날을 여러 개 묶어 만든 권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솔리니는 이 파시오를 단결과 결속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나치즘을 한번 살펴보죠. 대공황으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중산층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공황이 발생하고 사실 대공황이 발생한 거는 세계 도처에서 다 발생을 하죠. 전대미문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독일은 더더욱이나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장은 안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일한 방법이라곤
이 배상금을 마르크화로 이 지불해야지 됐기 때문에 윤전기를 돌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윤전기를 매일 24시간 풀가동으로 돌리다 보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고 일어나면 화장지 가격이 뭐 100배, 1000배, 1000% 정도 오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할 정도로 그냥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윤전기부터 돌리는,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벌충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공장은 멈추고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권 과정을 보시면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이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제1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히틀러의 나치당이 제1당으로 부상했던 것이죠.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것은 1933년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선거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이 나치당이 제1당으로, 히틀러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총리와 총통으로 됐다는 점, 그것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체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정치학이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요. 여하튼 1934년에 히틀러를 총통으로 한 제3제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 나치즘 역시 이 전체주의가 지향하는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합니다. 아울러서 반유대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아울러서 베르사유 조약 폐기와 독일의 재무장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1935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독일의 재무장 선포가 있고 군수 공장을 돌리게 되면서 사실상 실업률이 낮아지고 또 아울러서 이 실업률뿐만이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소위 말하는 공황을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히틀러의 인기는 극에 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뭐 이 시대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죄송합니다. 먼저 카드를 꺼내면 좀 재미가 없죠. 나치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치즘은 국가사회주의고 극좌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누이 강조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언어의 혼란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치즘은 사실상 극좌. 이 나치즘이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여행자 휴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행자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줘가면서
해외여행을 시켜줬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그 외에도 이 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마이카 시대예요. 그 폭스바겐이라는 차가 만들어지면서 국민차죠. 모든 어떻게 보면 중산층들이 차를 가지고 몰고, 또 이 시기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서 소위 말하는 폭주족이라고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부릉부릉 거리면서 쇠사슬 같은 거 몸에다 두르고 막 질주하는 그런 문화가 이 시기에 나타나고, 또 이 나치즘 시기에는 또 팝 음악이 많이 독일에 영향을 미치던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가 뭐 나치즘 그러면 그 시대에는 지금과 다른 특이한 별종들이 사는 사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된 상태에서 나치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극도로 발전된 상태에서 나치즘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나치즘은요, 제3제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3제국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이 히틀러가 말하는 제1제국은요,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되죠. 1806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2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이죠. 그 전통을 제3제국인 히틀러 총통이 이어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표를 얻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역시 중요해요. 대공황으로 이 공업생산력이 급강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실업자가 속출하고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거나 동요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대공황, 처음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대공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5.15 사건, 다시 말하면 1932년 5월 15일에 있었던 5.15를 계기로 군부가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군부가 재벌과 손잡고 군비 확충과 군수공업 육성에 주력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군비 확충과 군수공업 육성에 따라서 사실은 일본도 이 대공황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이 독일과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상 식민지가 거의 없다는, 뭐 물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식민지인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였던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의 스페인에 비하면 이 식민지의 규모가 작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랑 동맹, 달러 동맹, 이 파운드 동맹 같은 동맹 체제를 구축하기가, 블록 경제를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군비 확충과 군수공업 육성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군비가 확충되고 군수공업이 육성되면서 사실상 만주사변,
그리고 국제연맹 탈퇴, 중일전쟁 도발 등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강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5.15 사건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1932년 5월 15일에 일본 해군의 청년 장교들이 총리 관저를 습격하고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누카이 스요시를 암살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누카이는 군의 축소를 지지하고 군부를 약화시키려고 했죠. 이 사건 주모자 11명은 체포돼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45만 명의 이 서명이 적혀 있는 탄원서가 쇄도하는 등 전 국민적인 구면운동이 벌어져 이들은 사면되게 됩니다. 일본의 정당 정치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이제 군부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은 완전한 형태의 군국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1932년 5월 15일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나치즘의 성장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세계 공황으로 독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아 실업자가 자그마치 600만 명에 이르렀고 1929년 135억 마르크에 이르렀던 대외 무역은 1932년에 이르면 57억 마르크로 거의 3분의 2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치즘이 성장하게 되는 데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했었죠. 그 지지 기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중소기업가와 봉급생활자, 지식인 등의 중산층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대공황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도 극히 열악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나 봉급생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 실업이죠. 이 당시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려움이 이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역력했던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절망 상태에서 독일의 중산층은 대자본가와 대립하는 동시에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반감을 품고 있었으므로 극단적인 반공 세력이었던 나치즘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같은 계통끼리는 서로 적대하기 시작하면 아주 치열해지죠. 경쟁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도 극자고 나치즘도 극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세력이 지지 기반을 두고 경쟁하는 와중에서 당연히 나치즘은 반공 세력으로서 이 중산층과 대기업에 어필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의 증대를 두려워하고 있던 자본가와 군부도 역시 나치즘을 지지하게 되죠. 바이마르 공화국의 외교 정책과 베르사유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국수주의자와 일반 국민들도 베르사유 체제를 부정하고 독일의 재무장을 선언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이 나치즘의 성격을 한번 보죠.
통제 경제하에서 군수 산업 중심으로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고속도로망의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일으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속도로망이 갖춰지면서 소위 말하는 마이카 시대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후반, 중반, 후반 정도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마이카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 시기에 자동차 산업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아울러서 공공사업과 군대 진집 등으로 집권 몇 년 만에 실업자를 150만으로 크게 줄이게 되죠. 600만이었던 실업자의 수를 150만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게르만족의 우수함을 내세운 동시에 반유대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이 독일인의 이 영토 팽창주의와 국수주의를 부추겨 독일의 모든 계급과 당파를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이 전체주의 진영의 침략적 팽창 정책이 사실상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일의 침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합병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수테텐 점령이 1938년에 단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넨 회담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영국,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의 회담이 바로 이 미넨 회담인데요. 독일이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독일의 수테텐 합병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 미넨 회담은 소위 말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 회담 결과를 가지고 평화가 도래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독일이 이제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네니담이 그 독일의 수테텐 합병을 승인했음에도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 합병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이 1939년의 일입니다. 이 폴란드 회랑지대를 요구하고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도 1939년의 일인데요. 이 폴란드 회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독일은 바다가 있는 해군력이 있던 국가였죠. 제1차 세계대전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해군력을 그 연합국의 해군력을 무력화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는 대표적인 함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르사유 체제에서 독일의 영토를 위해서 바다의 면한 지역을 전부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독일은 내륙 국가가 돼버리죠. 다시 말하면 해군이 없는 그런 국가가 바다를 면하지 않은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폴란드 회랑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폴란드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그러한 폴란드 회랑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상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탈리아의 침략을 한번 보시면 에티오피아를 1935년에 침략하게 되고요. 곧이어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것은 1937년의 일이죠. 아울러 일본 역시 1933년도에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중일전쟁을 1937년에 벌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추축국이 형성이 되고요. 전쟁의 포성이 들리게 됩니다. 추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서 삼국 방공 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것이 1937년의 일이고요. 이제 추축국이 형성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폴란드가 점령을 당하게 되자 영국, 프랑스의 대독 선전포고가 같은 해에 있게 됩니다. 독일의 유럽 점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를 침략하고요. 여세를 몰아서 파리를 점령하고 프랑스 전체를 차지한 뒤에 이 비시 괴뢰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비시 괴뢰 정권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만주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가라고 할 건 없고요. 물론 이 BC 체제는 사실은 이 외교적으로 이 외교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죠. 초반부에는 미군이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BC 괴뢰 정권에 대한 외교적 승인이 가능했었죠. 어차피 유럽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립주의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프랑스의 드골은 망명지 영국의 자유 프랑스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저항, 레지스탕스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소련과 전쟁을 독일이 하게 되는데요.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독일은 소련 영토로 진격하게 되죠. 일본의 침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중일전쟁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1937년에 이루어지고요. 아울러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방면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 뒤에 1941년에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이 감행되게 됩니다. 이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연합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전체주의 추축국의 대결로 전개되게 되죠. 뭐 저희 할아버지 세대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 뭐 말씀을 들어보면 이 당시에 진지만을 공격했을 때 일본에서 뭐 경선방송이나 이런 데서
일본이 LA 나성을 그때는 나성이라고 그랬대요. LA를 점령하고 뭐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는 뭐 그런 가짜 뉴스도 일본 방송국에서 계속 내보내고 당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일본이 승전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이 정보전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죠. 사실 그래요. 뭐 제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죠.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들이 사실상 이 일본의 반대편에 있던 독일을 지지하죠. 그렇게 되면서 뭐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등이 가지만 결국은 또 좌절하게 되고 역시 이 해외 정보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처럼 뭐 영어를 듣고 말하고 뭐 프랑스어, 독일어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면 일본의 그러한 가짜 뉴스에 속아서 이 당시에 친일이 갑자기 많아지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옆으로 간 얘기이긴 하지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연합국의 반격은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고요.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주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이탈리아는요 쿠데타로 무솔리니가 몰락한 후 항복하게 되고요. 독일은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1944년 6월에 있었고 두 달 후 파리를 탈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독일의 항복이 1945년 5월에 있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후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전후 처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전쟁 중에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 여러 차례 열리는데요. 이 카이로 회담이 1943년 11월에 있게 됩니다. 미국, 영국, 중국, 여기서 중국은 중화민국이죠. 장개석이 참여해서 이 전후 일본 처리 문제와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게 되죠. 여기서 항상 이 중국, 여기 또 이제 중국이 나오는데요. 중국이 이제 이 전후 처리 문제와 관련한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의 독립 문제는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용소가 이 회담을 하는 경우에는 동아시아 문제는 뭐 별로 관심들이 없고요. 거기에 비해서 얄타 회담은요 1945년 2월에 있었고요. 전후 독일 처리 문제와 소련의 대일 참전이 결정된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은 7월에 있었던 회담으로서 이거는 이 45년 7월 달에는 이미 독일은 항복한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국들이 힘을 모아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재확인하게 되죠. 여기서는 미, 영, 중, 소가 참여했고 한국의 독립은 자명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전후 처리를 한번 보실까요? 독일의 전후 처리와 관련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제 하나의 존으로 묶여서 소독이 되고, 또 이 소련에 점령된 지역은 동독이 되고 뭐 그렇게 되긴 하지만, 처음에는 여하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을 하게 되고, 이쪽에 있던 요쯤에 이제 베를린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할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전후 처리와 관련해서 이 일본의 경우에는 미 군정의 지배를 받다가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1951년이죠. 이 전범 처리와 관련해서 미른베르크 군사 재판이 있었고, 도쿄 군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종전이 된 이후에 아, 이제 냉전 체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상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이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을 우리가 보통 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립 과정을 보면요, 먼저 동유럽의 공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련이 이 독일을 점령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동유럽 지역 거의 전체를 장악하게 되죠. 거기에 공산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죠. 1947년에 이릅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 트루먼 독트린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마샬 플랜이 추진되게 됐고요. 이에 맞서서 소련의 코민 포럼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 사실상 아까 보셨지만 이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이쪽에 베를린이 있는데 이쪽은 원래 네 개로 분할 점령이 됐다가 이제 두 개 동서 베를린으로 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섬이죠. 서독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사실상 여기를 봉쇄하게 되면, 소련 측에서 봉쇄하게 되면 사실상 서베를린 사람들은 먹고 살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소련 측에서는 베를린 봉쇄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1949년에 결성되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결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독일의 분단이 1949년 이루어지게 됐고요. 베를린 봉쇄 후 독일은 독일 연방공화국, 다시 말하면 서독과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947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빠진 그리스와 터키에
즉각적인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을 공약한 선언입니다. 이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죠. 트루먼의 국회 연설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스는 지금 여러 지역, 특히 북쪽 국경지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조종을 받아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수천 명의 무장한 폭력주의자들의 활동에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에 어떤 형태로든 구제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적인 그리스가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 군사 원조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트루먼 독트린의 골자입니다. 아울러서 앞서 얘기한 대로 마샬 계획과 코민테르니 포럼이 또 중요한데요. 마샬 계획은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마샬이 입안한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후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서남 유럽의 경제를 재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정된 조건을 만들고자 세운 계획이라고 그 입안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샬 플랜은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실행이 되고 이 마샬 계획을 또 다른 말로는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유럽 부흥 계획에서 가장 핵심 산업이 바로 석탄과 철강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석탄 철강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민포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1947년 3월에 조직하여 1956년 4월에 해체된 공산당의 이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마샬 플랜 등을 통해 반공 공세를 강화하자 이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정보기관, 다시 말하면 선전기관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전의 격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실상 원자폭탄은 미국만이 독자적으로 가졌던 무기였는데 이제 소련도 갖게 되죠. 아울러서 미국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수소폭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소 간의 핵무기와 특히 핵미사일 보유 경쟁이 가속화되죠. 핵무기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핵미사일이 더 중요하죠. 뭐 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해야지 되는데 그것보다는 핵미사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겠죠. 자, 쿠반 미사일 위기가 1962년에 발발하게 됩니다.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미국이 터키와 중동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자 소련은 미국의 코앞에 있던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쿠바 해상을 봉쇄하고 쿠바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상 핵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사태 해결은 소련의 쿠바 미사일 철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도 쿠바의 영토 보존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6.25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서의 이념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해서 남북한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종전 후 동아시아 지역에 냉전이 격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꼭 남의 전쟁 같잖아요.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 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냥 6.25 전쟁으로 얘기하는 편이 한국전쟁보다는 뭐 어떤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객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오히려 그냥 6.25 전쟁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6.25 전쟁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이 베트남 사람들도 이 전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몰라서 그냥 베트남 전쟁이라고 붙여봤습니다. 1차는 1945년에서 54년에 걸쳐서 있었고요. 2차 베트남 전쟁은 1964년에서 7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베트남과 자유진영의 남베트남으로 분단되게 되죠. 그러다가 프랑스가 철수한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군이 개입하게 되고 베트남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 1950년대 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인도의 독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1947년 독립하게 됩니다.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은 인도 연방으로, 이슬람 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각각 분리 독립을 이루게 됐고요.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불교도가 많은 지역은 스리랑카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과제로 그러면 스리랑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베트남의 독립도 한번 보도록 하죠. 1954년에 제1차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1954년에 수립이 되고요. 프랑스와 1차 베트남 전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제네바 협정으로 남북이 1954년에 분단되게 되죠. 프랑스가 이제 반전 여론 때문에 사실상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힘의 공백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미군이 개입함으로써 2차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 사이공이 베트콩에게 넘어가면서 베트남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계속해서 독립을 이루게 되죠. 이 제3세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속에서 어느 한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비동맹 중립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형성 과정을 보면 1954년에 콜롬보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인도의 네루 총리와 중국의 저우얼라이 총리가 평화 오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1955년 다음에 이 반둥 회의가 열리는데요. 29개국 대표가 모여 평화 10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제3세기의 등장은 냉전 체제의 완화와 다극화에 기여하게 되죠. 사실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대안으로서 제1세계, 제2세계,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이라는 냉전 체제를 제3세기가 또 등장함으로써 완화시키고 다각화시켰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주도 세력은 인도와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입김이 강했고 사실상 중국이나 인도가 이 제3세계 반둥의 비동맹 중립주의의 가장 앞선 선봉에 선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 위상, 다시 말하면 인도와 중국이 그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한 장치로서 제3세계론을 끄집어 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냉전의 완화, 대땅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미국 대통령 닉슨의 닉슨 독트린이 1969년에 발표되게 되면서 냉전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을 불어에서 온 이 대땅뜨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땅뜨의 내용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죠. 또한 소련과 미국은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서독 총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서독과 동독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양 진영에서
소련과 미국의 입만을 쳐다봐야지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국제 무대에서. 이 특히 중국과 소련의 이념 국경 분쟁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앞서 얘기했던 제3세계가 대두됐고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정권과 프랑스의 드골 정권이 나름의 독자 노선을 경고히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미국과 소련 양 체제의 우두머리 국가들이 이제 입만 쳐다보면 안 되고 중국이나 유고슬라비아, 프랑스의 입도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아울러서 유럽 통합이 진전되게 되는데요. 뭐 사실은 이 유럽 통합은 독일의 통일을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긴 한데 뭐 앞질러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유럽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남북 통일이라는 부분은 현실적인 얘기가 되죠. 그 꿈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 거기에는 동남아시아도 포함이 돼야지 되겠죠. 몽골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 연합 혹은 통합 그 틀 속에서 아마 남북 통일은 개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어차피 중국, 소련, 일본,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는 않죠. 급속한 체제 변화를 원치를 않아요. 어차피 아니면 자기가 혼자서 다 차지하던가 뭐 그걸 원하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아시아 공동체를 통한 통일 그래요. 조심스럽네요. 이 통일 문제는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과 서독의 경제 대국화 현상이 벌어지죠. 일본 잘 나갔죠. 서독 엄청났어요. 특히 80년대, 7, 80년대 일본 뭐 디즈니도 사들이고 아니었나? 무슨 여하튼 일본과 서독의 경제 대국화는 사실상 엄청난 이 사실상 이 전방에 있는 그 국가들이죠. 서독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동유럽 국가의 최전선에 있던 서독의 경제를 대국화시켰던 것이고 또 일본도 물론 한국이 있긴 하지만 최전방에 일본이 있다고 미국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대국화를 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중국과 소련의 이념 국경 분쟁, 제3세계의 대두, 유고슬라비아의 티코 정권과 프랑스 드골 정권의 독자 노선, 유럽 통합의 진전, 일본과 서독의 경제 대국화 등은 양 진영의 다극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그것은 결국은 백당뜨 다시 말하면 냉전 완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체제 경쟁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닉슨 독트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는 내용의 대외정책 선언입니다. 공산화를 적극적으로 막았던 트루먼 독트린과는 상반된 얘기이기도 하죠. 이러한 닉슨 독트린은 냉전 체제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소련의 해체를 이제 소련의 해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대학생 때죠. 제가 뭐 군대 가고 뭐 그런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발표되게 됩니다. 정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선언하게 되죠. 아울러서 동유럽 국가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협을 받게 된 보수진영, 즉 소련 공산당 계열의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서 소련 공산당은 몰락하게 됩니다. 옐친이 집권하게 되면서 소련은 해체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1991년의 일입니다. 군대 갔다 온 다음 얘기구나. 예. 혼자 얘기하고 혼자 뭐 중얼중얼거리죠. 죄송합니다. 이 독립국가 연합의 1992년에 출범하게 됐고요. 옐친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구소련은 몰락하고 독립국가 연합이 출범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당 독재 체제의 그 전체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상당히 취약하죠. 뭐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던 거예요. 자, 다음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도 역시 붕괴되게 됩니다. 이 동독이 붕괴되면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게 됩니다. 1990년 서독에 의해 동독이 흡수 통일을 당하게 되죠. 폴란드는 1989년의 총선거에서 바웬사의 자유노조가 승리하게 되고 비공산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티토 사망 후 민족주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연방이 해체되고 아주 엄청난 비극이 펼쳐지게 되죠. 소위 말하는 유고 내전이 벌어져서 여기서 민족주의 열기라고 볼 수도 있고 종교라고 또 원인을 볼 수도 있는데, 유고 내전에서 소위 말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비극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죠. 한 거의 10년간 내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들이 었죠. 유고에서 난민들이 서유럽에 대거 몰려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여러 인종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거는 사실은 비극이었죠. 그래요. 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희열이었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이루어지고 학살이 이루어지고 집단 린치가 이루어지고 정말 비극의 연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 모든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되게 됩니다. 일당 독재 체제의 최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국 공산주의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죠.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수립되게 됩니다. 2차 국공내전에서 사실상 공산당이 승리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하고 마오쩌둥이 주석이 됩니다. 저는 모태똥이 더 익숙한데 여하튼 뭐 마오쩌둥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곤 있죠.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하게 되죠. 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2년에 걸쳐서, 즉 1958년부터 60년에 걸쳐서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인민공사를 조직해서 토지 협동농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1958년의 일이죠. 하지만 이 대약진 운동은 무리한 계획, 그리고 노동의욕 저하, 다시 말하면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의욕이 저하되게 되고 또한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실패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마오쩌둥을 하고 나서 제끼고 덩샤오핑이 그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오쩌둥이 다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덩샤오핑에게 빼앗겼던 정권을 다시 되찾게 되죠.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마오쩌둥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게 되죠. 이 문화대혁명과 실용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주도했고요. 여러분도 홍위병이라는 말 아시나요? 아시죠? 다시 말하면 그 마오쩌둥에 충실한 호위병들이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젊은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생 요 정도 연령이 되는 홍위병을 조직해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전통 문화를 배격하고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호위병이 조직됐고 이들이 전통 문화 요소,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다 그 인민재판 통해서 학살하는 그러한 우울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주의가 낳은 아주
험악한 몰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덩샤오핑 등 실용적 경제개혁 세력은 몰락하고요. 마오쩌둥의 권력이 강화되고 이제 마오쩌둥에 대한 우상화 작업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대형 동상이 만들어지고요. 아니 뭐 그래요. 이, 이 문화대혁명의 결과 중국의 전통 문화유산은 철저히 파괴되게 됐고요. 예술인과 지식인 뭐 억압이 되고 뭐 학살당하고 뭐 그래요. 이 예술인들 중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안 들어간 예술 분야는 없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회 혼란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중국이 어두운 침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1980년대 이 마오쩌둥 사후에 덩샤오핑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게 되죠.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경제 건설이 본격화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사실상 세계사 탐구의 그 거의 수업이 끝났다고 보면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이 세계사에서 우리가 꼭 알고 다뤄야 될 특강을 몇 가지 하고 수업을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뵙도록 하죠. 예,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과제가 없었죠.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과제로 저거를 합시다. 트루먼 독트린과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조사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